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외교의 빅데이였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 한미일 순서로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루에 미일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네. 또 한미일 3자 회동을 한 거는 아마 2016년도 3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 때 이후 6년 8개월 만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한층 더 치밀해지고 촘촘해지는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북한 핵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문제 등등을 넘어서서 또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네. 입장까지 전향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한미일 안보 경제 안보 대화 신설을 통해서 이제 세 국가 간의 협력도 좀 더 광범위하게 업그레이드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나토 정상회담 때 했던 3자 정상회담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에 있어서 평가 지점은 있겠는데요. 한미일 공조 강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양이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세력으로 중국의 1대1로를 막겠다라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1기에 내놨던 계획을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이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렇게 중국을 다 감싸고 완전히 포위할 경우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빼고 있다가 최근에 이 미중 관계가 격화되면서 사실은 이 미국은 같은 경우는 편을 들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동조한다라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부 조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중요하게는 결국 우리가 이제 외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북한의 모습은 중국의 말은 좀 듣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말은 잘 듣지 않는 모습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교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미국, 일본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각을 좀 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금 핵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체적 위협으로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발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영해에 미사일이 떨어져 갖고 울릉도가 공습 경보가 내렸고요.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넘어가니까 그 지역에 공습 경보 대피 명령 경보가 울린 것이 얼마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비록 2단계 분리해서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ICBM 발사를 했거든요, 북한이. 이거는 명백히 미국 본토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이 지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게 지난 5년간의 그 이완되었던 한미일 삼각 체제를 복원시켜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시에 준하는 준상시 배치,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려면 미국 전략 자산들이 일본의 공군기지들에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확인하고 구축하고 논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일단 사이가 좋게 잘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 실무 협의 때도 그렇고 거의 서로 전쟁하는 듯이 날선말을 주고 받았는데요. 저는 뭐 비교적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어지길 바라지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3년임 성공했고 미국도 선거가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좀 강경한 기조로 갈 경우에는 글쎄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으로부터 급속하게 이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자간 외교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미국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 거면 중국과의 급속한 결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 이제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신남방 정책 알세브로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뻗어나가려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적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좀 경착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돼서요. 비교적 회담이 좀 화기애애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여야의 상황,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관련 협의를 했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나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분 전에 저기한테 좀 이따 오라고 해갔거든요.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 행위 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검증과 또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실제 강제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의 지금 경찰 수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보다 국민에게 또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동참해 주십사 하는 요청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것이 거의 국민의힘 당론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론에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과연 지금이냐 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수사나 조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때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무슨 통로나 기제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프레임 싸움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주장을 하는 것은 활용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이라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간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한 게 한 20건쯤 됩니다. 그중에서 여야 합의로 된 게 딱 2건이거든요.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고 네.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국정조사는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효과를 노리고 가는 것을 국민의힘이 따라가면서 박자를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반대가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밝힌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출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진해놓고 여당과 계속 협상을 해야죠. 어쨌든 여당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지금 근데 보면 정부에서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최순실 청문회 때도요. 그때 뭐 저 기억에도 장재원 의원, 이혜훈 의원 등
굉장히 그 당시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국정조사를 성실히 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유의미한 증언들을 얻어내서 국민들의 눈을 깨우쳤던 장면들 다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정치적, 정략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나 싶어요. 지금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던 참사에서 지금 검찰, 경찰에 맡기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수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국회가 입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한 마땅한 의무인데 끝까지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계속 설득해야죠.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이제 정부와 여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살리기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나요? 아니면 검사들이 위축돼서 수사를 못 하나요? 압수수색이 안 되나요?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오거나 재판이 안 되는 등 도대체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서명 운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일정이라도 하나 진행 안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면 비판하실 수 있는데 이재명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국민의힘이 설명을 안 해주고 계세요. 네. 아니 원래 이제 정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관철시켜야 되는데 관철할 방법이 없다든가 아니면 수적 열세 때문에 뜻을 어떻게든지 반영할 수 없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수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들과 협의해서 소수 야당들과 협의해서 이미 제출을 했고 국회 보고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킬 세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뭐 강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명을 받고 다닙니까? 저는 지금 24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 동안 전국 돌면서 순회 서명을 받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정치적으로 안 돼서 국민의힘이 동의가 필요할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쇼고요.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든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참사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건데요. 이 논란은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현장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좋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이상민 장관은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했다.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사적이든 공적이든 참으로 그 언어 습관이 못마땅하고 부적절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지 공인이 말끝마다 실수를 하시는데 참 드릴 말씀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자하고 좀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하죠. 이분이 지금 책임자로서 장관인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나는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근데 왜 자꾸 사퇴하러 가니까 편하게 대답을 하는 게 이제 폼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요. 장관이 정무직, 즉 임기가 정해지지 않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지 관료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이해가 좀 아직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뭐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나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사태를 일축해 왔거든요. 앞으로의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꾹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언급을 자제하고. 근데 이게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저런 식으로 또 실수를 하시고 또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부연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에게도 상황 수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해서 저는 뭐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이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 의원은 앞으로 사후 대책을 잘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액면 그대로 명예롭게 처신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예롭게 처신하라는 말씀인데 표현이 잘못했죠. 그 뭐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고 당신한테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열릴 거다 이 얘기지만 그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측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찾아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검은돈에 종착지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이후 20일 동안 피의 사실 공표가 85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파괴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물증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정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대검찰청을 찾아서 야당 탄압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대응도 좀 강경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압수수색 영장, 뭐 체포 영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계속 집어넣어서 영장이 공개돼서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짚어놓겠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무려 427억 이걸 뭐 저수지를 파놓고 필요한 돈은 아무 때나 꺼내 쓰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이 확인한 범죄 사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포영장이 안 나와요?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국민의힘 패널이라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427억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체포영장도 거절당할 정도로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핵심적으로 보면 김만배로부터 시작했던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전달을 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림이.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만배랑 동업자인 남욱 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도 유동규 씨까지 흘러간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뒤의 과정은 또 설명을 못하는데 갑자기 대선 자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를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7억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체포영장도 청구가 안 된 채 활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이제 소환 예정이 돼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그 수사 주체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혐의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체포영장 문제하고 이거는 모든 범죄 사실을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이 인용이 안 된 그거는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방탄 역할을 자임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뇌물, 떡값, 향응 뭐 해서 장기간 수수한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행적들이 의혹들이 있고 대장동의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지분을 소유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의혹도 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는 과정이나 대선 후보로서의 범죄 사실 의혹이라면 당이 나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주당의 앞날에 심대한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지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개시되어서 지금까지 온 개인 범죄입니다. 그게 그 개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인단이 하지 않고 민주당이 나서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척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역할을 모르고 민주당 당원이 그분을 뽑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입지가 계속 좁아진다. 민주당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지금까지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당이 나서서 집단 행동을 했던 것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두 장면에서였고요. 그 외의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 씨가 집에서 체포당하는데 가서 뭐 항의를 한다든지 이랬던 과정은 없기 때문에 당이 나서는 거 어디까지나 당의 범위 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이선 후퇴를 선언했던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조금 현안들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홍에 좀 책임을 지고 자명을 하던 두 의원, 그러니까 윤핵관이 기환을 했다. 근데 좀 일찍 기환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이 부분들은 보시는지? 당이 그 극심한 혼란 상황을 다소 극복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다소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당무 전반을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런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윤석열 정부도 초기에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교훈적으로 수렴해가면서 다소 좀 안정된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당이 연말 연초의 전국을 넘기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그러니까 차기 리더십의 시간으로 간다. 거기서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처음 보도 나왔을 때마다 저는 못 믿었는데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한 사람을 못 지키냐, 김은혜 수석 그 내보낸 것에 대한 조영 대표에 대한 그 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저렇게 하셨겠나 싶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게 이용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기존의 윤핵관들에게 대통령이 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사람을 뽑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해서 기존의 윤핵관들은 여기서 좀 소외당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서요. 대통령의 의중을 윤핵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무감사에는 시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진석 보십니까? 비대위가 가면서 지금 당 내외에서 조심스럽게 4월 이후 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감사 계획은 2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걸 전 과정을 하는데 약 4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열리는 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상 그 일정대로만 가면 아무리 빨라도 5월 혹은 6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된 이슈가 당내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조기 전대 뭐 2월은 아니더라도 3월이나 4월로 간다면은 당무감사를 한 결과를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방안도 그런 융통성이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